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관리처분, 수용 및 현금 청산, 이주 철거거든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관리처분만 갖고도 한 3시간 할 수 있고요. 수용 및 현금 청산도 뭐 1시간, 그 다음에 이주 철거, 뭐 해산 청산도 한 3시간 걸리는 건데, 조금 핵심만 뽑아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 추진 단계가 이쪽까지 와 있나요? 와 있어요? 아니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왜냐면 이제 보통 자기 구역에 관계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죠? 근데 이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원래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이라고요. 그 지원기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정책 지원하는 일을 한 23년 하고요. 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이제 동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이제 제가 서울 CMC라는 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책이라든가 실무 이런 걸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요새는 이제 서울시 코디네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그 다음에 구청의 이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있고 메일이 있는데요. 연락하시면 안 받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알아야지 받지.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혹시 그 연락을 하실 때는 톡이나 문자 주세요. 그래서 강북구 아카데미 수강생인데 공부한 거 있다라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강의 끝나고도 이따 뒤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세입자 대책, 그 다음에 이주 철거까지 이렇게 3파트인데요. 좀 바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이 제일 중요하죠. 관리처분이. 근데 관리처분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74조 1항인데 내용이 좀 길거든요. 보시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적,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고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재개발할 때 소유자들이 갖고 계신 종전 자산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토지만 갖고 계신 분, 또 건물만 가지고 계신 분, 건물이 주택인 분, 주택이 아닌 분, 그렇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적이 큰 분, 작은 분, 그 다음에 뭐 일반 주거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종전 자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결국은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관리처분이 종전 건물, 토지를 신축되는 아파트, 대지지분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특정 계층이 다른 사람들의 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단 조합원들에게 1주택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한 주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여러 개를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그런데 부부는 주민등록이 틀려도 한 세대입니다. 맞죠?
네,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동일한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는 이혼하고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자녀가 19세 이상의 성인이 돼서 분가를 할 수 있죠? 성인이 됐으니까. 뭐 요새 애들이 19에 분가는 잘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분가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요. 또 부부일 때는 동일 세대인데 만약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 세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나 그 자녀는 동일한 세대에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이 2개든 3개든 하나밖에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여러 개, 이거 다물권자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분양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추진위 단계에서는 다물권자들의 갖고 있는 그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위 단계인데 조합 설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개 물건을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1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1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그 면적이나 금액이 큰 경우에 1 플러스 1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1주택을 주기 때문에 다물권자분들은 주택을 팔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공유자는 일단 하나로 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평방미터인 경우는 공유자 그 면적이 90이 넘으면 그 공유자한테도 전부 분양권을 줍니다.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하나를 준다 그랬죠? 그런데 권리 산정일이 뭔지 아시죠? 지분 쪼개기 금지를 한 조항, 그죠?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 날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으로 했을 때는 구청에서 시로 후보지 상정한 날입니다. 그날 이제 우리가 권리산정일이라고 하는데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나는 투기할 뜻이 없었어. 원래 나는 공유로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 면적이, 공유 면적이 90평방미터가 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60평방미터의 땅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는 90평방미터 땅을 갖고 있으면 분양권이 나오죠. 근데 360평방미터의 땅이 있는데 90, 90, 90, 90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공유로. 그죠? 근데 그게 권리산정이 이전부터 공유로 있었던 거면 분양권은 몇 개 나온다고요? 네, 4개입니다. 지금 몰입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큰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금액이 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분양형 최소 규모 공동주택보다 금액이 커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가장 작은 게 25평형이잖아요. 60평방미터짜리. 그러면 그게 보통 한 10억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로 갖고 있는 그 면적은 돼도 금액이 그렇게 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지 공유 지분이 90이면서 권리산정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는 분양권이 그 공유자한테 전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물건이죠. 예. 제 강의를 듣고 그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예, 아직 구역 지정 전인데 찾아보세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밀업체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소유한 만큼 줍니다. 여기서 과밀업체 권역이 아닌데죠. 과밀업체 권역은 또 뭐죠? 과밀업체 권역?
이게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있는 개념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고 수도권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과밀 억지의 권역이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있는 데는 대부분 과밀 억지의 권역이에요. 과밀 억지의 권역이 아닌 데는 어딜까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 어디요? 저쪽에 38선 가까운데. 뭐 연천 이런 데요. 그런 데는 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만큼 줍니다. 연천에서 재건축하는데 10개 갖고 있어요. 10개 줍니다. 왜? 거의 뭐 투기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는 가지고 있는 만큼 줍니다. 서울에는 별로 없는데 지방을 가면 그 무슨 공단 근처의 아파트 단지를 그 어떤 회사가 뭐 100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직원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재건축하면 갖고 있는 만큼 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분들은 투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 줍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특히 재건축에서 많아요. 이런 게 단지에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게에서 갖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만큼 줘야 됩니다. 빨간 게 중요한데요. 74조 1항 5호에 따라 가격이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1+1입니다. 1+1. 원래 25평 하나를 주거나 33평 하나를 주거나 45평 하나를 줘야 되는데 플러스로 25평 전용 60평방미터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규정인데요. 여기 보면 가격의 범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요게 74조 제1항 5호에 따른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물건, 토지 또는 건축물이죠. 그거를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큰 경우 또는 종전에 갖고 계신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큰 경우는 2주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평, 25평, 33평, 25평, 45평, 25평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 1로 받는 주택은 60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하면 25평입니다. 25평이고 이 25평은 이전 고시 후 3년 내에 팔지 못합니다. 팔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입니다. 쟁점. 이 1+1 규정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이 강행 규정이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요. 임의 규정인 경우는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1+1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정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금액이 큰 사람을 2개 줄 수 있는 규정을 그것만 채택해도 되고 면적이 큰 사람만 2개 주겠다라는 규정을 채택해도 되고 둘 다 채택해도 되고 둘 다 채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에게 추가로 주는 그 플러스 1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입니까? 일반 분양가입니까?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서대문구에 가서는 이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 3년간 지연된 조합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례는 이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1+1을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 분양가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가는 게 많으면 일반 분양이 줄죠. 일반 분양이 줄면은 그 1+1을 받은 사람 말고 원래 1주택만 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그 분양가 차익이 있고,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하나만 분양받은 조합원 간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집단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합원 분양가로 하냐 일반 분양가로 하냐 가지고 조합원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로 하면 또 민원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일반 분양가 80%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설랑설레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1 플러스 1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네, 조합이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1, 평형 변경 신청을 받고 1 플러스 1을 안 주는 걸로 가르쳐보는 했는데, 그래서 1 플러스 1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소송을 했는데 엊그제 판결이 났습니다. 조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소송을 떠나서 줬다가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애초에 안 준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줄 것처럼 했다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더 아쉽죠? 예, 그래서 뭐 법을 떠나서 조합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조합 집행부가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생기고 또 구청이 개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 방침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3년간 지연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재개발해서 1 플러스 1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그 조합의 경우는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의 갭이 컸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85, 90 뭐 이렇게 하면 뭐 큰 차이가 없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갭이 크면 그 일반 분양분이 없어지는 만큼의 수입의 감소가 크잖아요. 감소가 큰 만큼 전체 소유자들이 부담이 된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돼요. 재개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투기가해지구, 이건 여러분도 아시죠? 다. 지난번에 10, 15 대책 되는 바람에, 그죠? 투기가해지구에는 무조건 1주택만 공급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가 양도 금지되는 거 아시죠? 10월 15일 이후에 16일부터죠.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걸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건 원칙일 뿐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를 들면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등 또 취약, 결혼으로 예를 들면 서울 사시던 분이 서울을 떠나면 돼요. 예? 뭐 부산으로 간다든지 강원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 걸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잘 찾아가면 매매가 되고 그 산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10년 소유, 5년 거주하면, 그러니까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상속을 어디 받았어요. 예를 들면 충청도라고 해요.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충청도로 가요. 그럼 이 집을 팔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사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 전원이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요번에 법령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대표 소유자만 그랬으면 됐는데요. 지금 법령 해석 변경으로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 전원이 아까 그 예외 조항에 충당해야 됩니다. 요걸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재개발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 5가지 경우입니다.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기존 소유권이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89년 1월 24일이요. 며칠이라고요? 89년 1월 24일은 지금 외우세요. 89년 1월 24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조례에 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서울뿐만이 아니고 무허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어야 됩니다. 이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는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89년 1월 24일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9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나는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아파트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도 갖고 있고 주택도 조그만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합친 금액이 25평 금액보다 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4번, 5번은 조금 예외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 방식 변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땅에서 땅으로 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 환지받은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 그 얘기고요. 5번은 그 재정비 촉진 사업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주거용 건축물이 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로 수용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예외적으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4번, 5번은 뭐 크게 없을 거고요. 아마 1번, 2번, 3번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또는 무허가 89년 1월 24일, 그다음에 토지 면적 90평방미터, 그리고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아파트 금액보다 큰 경우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인 경우에 무허가는 옛날에 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항공 촬영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측량한 거, 재산세 과세대장,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분양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분양권인데 우리 조례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거 정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읽어보면 읽다가 쓰러집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기존의 용도가 어땠는지,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권리가액이 어떤지, 공동주택 분양 받았는지 유무,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를 분양받는 순위가 6순위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고요. 옛날에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돈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해서 순위까지 정해놨는데 요새는 재개발 상가를 가려고 다들 별 관심이 없죠? 예, 뭐 아주 역세권이 아닌 다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새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단지 내 상가라는 게 뭐 조그만 슈퍼, 뭐 미용실, 부동산, 뭐 이런 거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소비 패턴이 다 호팡 이런 데 이용하시고 대형마트 가서 한꺼번에 사오다 보니까 이 단지 내 상가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있으니까 이렇게 6순위까지 정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문제는 이제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은 기존에 공동주택 가지신 분은 공동주택을 갈 수 있고 상가를 가진 사람은 상가를 가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근데 이 예외 규정이 지금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 왜 그렇죠?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니 재건축에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주고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를 아파트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예외가 아니라 거의 그냥 예외가 일반 규정이 됐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상가자가 적어서? 상가를 소유하고 싶은 분양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고 상가 받는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상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장사도 안 돼. 그죠?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또 상가를 가지라고? 아파트 주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야. 당신들은 예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라 나도 상가 아파트 줘라 이거죠. 근데 아파트 사람들은 다수고 상가 사람들은 소수죠.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인가 요건 배우셨죠? 요건이 뭐죠? 어? 아니, 그 있잖아요. 4분의 3, 4분의 3, 동별 2분의 1. 근데 상가는 한 동으로 본다. 그죠? 자, 우리 1000세대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소유자 900명, 상가 소유자 100명. 근데 상가 소유자 51명이 모여서 우리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지 말자 하면, 그래서 51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1000세대는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상가는 한 동으로 보잖아요. 동별 2분의 1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협상으로 겁니다. 상가 소유자들이. 음마 아파트가 추진위원회 구성한 지 10년 만에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음마 상가 협의회가 협의한 게 이 조항입니다. 요거. 비율. 그러니까 상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아파트 가격보다 상가가 커야 돼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지. 아파트가 더 비싸지 상가가 비싸? 그러니까 거기다 비율을 곱합니다. 0.1을 곱하면 아파트 가격이 10분의 1로 다운되죠.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어거지로 주는 거예요. 10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0.1로 할 수도 있고 0.01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1로 보고요. 정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를 주는 걸로 가죠. 네, 주는 걸로 갑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상가를 100개를 쪼갰습니다. 100개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100개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습니다. 이거 3천만 원짜리 한 평씩 다 팔아먹습니다. 이거 아파트 분양권 나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팔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파트를 팔아야지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분양이 주는 거죠. 조합원 수가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 뭐 상가 소유자 30명 거 내가 줄게. 이랬는데 30개가 130개가 됐어요. 그럼 얘기가 틀리죠?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분양 아파트가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도 다 손해본 거죠? 누구만 돈 벌고 나갔어요? 아유, 필리핀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놀러 다닌답니다. 맨날. 근데 그게 위법이 아니었어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래서 올해 1월에 그 법을 바꿨습니다. 상가도 못 쪼개는 걸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비율을 주려면 정관 개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힘바프 2차에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 최소 분양 추산의 비율 1 이하 설정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전원 동의는 어떻게 받아? 근데 다행히 2심에서는 과반수로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은 못하죠.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원 동의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인가가 있는데요. 인가. 우리가 원래 가르쳐본 인가는 구청이 내주는데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가 10분의 1 이상 늘거나 분담금이 20% 이상 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은 LH 등의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청에 신청한 다음에 검증기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법이 바뀐 거는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되면 조합이 직접 검증기관에 검증 받을 수 있는 걸로 제도는 개선됐습니다. 서류는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 중대한 변경입니다. 관리처분은 경미한 변경이 거의 없어요. 네, 다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대한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조합원과 현금 청산자가 구분이 되고요. 그죠?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은 현금 청산자죠. 근데 그게 관리처분 인가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한 분은 계속 조합원,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분은 관리처분에 의해서 현금 청산자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 확정됐죠? 그 다음에 조합원 이주합니다. 그리고 철거,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조합에서 하는 마지막 인허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용은 재개발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양 신청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조합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 재개발은 수용 재개를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원으로 가죠. 법원. 관할 법원으로 가면 판사님이 다시 평가사 2명을 지명해서 그 한 걸로 해서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로 볼 게 없어요. 매도 청구 소송은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됩니다. 그죠? 예, 해주고. 그런데 재개발은 수용을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좀 낯설죠? 예, 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법원 판결이 아니라 수용 재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재결이 뭐 법원 판결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재결로 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보상법과 요건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 인정고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인정고시라는 게 뭐냐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권이 발동하려면 사업 인정고시가 나야 되거든요. 토지보상법에 의한. 근데 우리 도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토지수용법에 있는 사업 인정고시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무효되면 수용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요 토지수용법에는 그 재결을 그 소유권 강제 취득을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법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기간도 중요합니다. 왜? 그 안에 재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업시행기간이 몇 년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수용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협의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는 이주대책, 그 다음에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런 걸 주는데요. 정비계획 공란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용 재결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을 받으신 분은 5년 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예, 이거는 뭐 15 대책 때문에 공부가 되셨죠? 안 됐어요? 예. 전에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만 투기과열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하나 갖고 있고 강북에 하나 갖고 있으면 강남에서 분양을 받아도 강북에 또 분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북구도 투기과열지구니까 내가 만약에 강남구에서 분양을 하나 받았으면 5년 내에는 강북 다른 투기과열지구니까 서울의 25개 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아니면 천천히 돼야 돼. 빨리빨리 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아까 분양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인허가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배제되신 거는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합에서 분양계약을 하는데 뭐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해서 계약 체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현금 청산자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합 정관에 분양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처리한다는 규정이 조합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입자나 임차인들은 뭐 정관에 있든 없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남은 90일 동안 협의하는데 협의 안 됩니다. 왜?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면 90일 지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수용재개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거 지연하면 지연이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일간 협의하는 중에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또는 요 토지 수용 재개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평가를 다시 하는데요. 세 군데에서 합니다. 세 군데. 그래서 하나는 사업시행자, 하나는 시장, 하나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하나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감정평가 한 걸 산수 평균해서 수용 재개할 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아까 그런 절차가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이 토지수용위원회 가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 절차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도정법만 보면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토지보상법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수용법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물건조서 작성하고 토지 보상 공고하고 협의합니다. 협의. 그죠? 그리고 평가도 하고 협의가 되면 계약 체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로 넘어갑니다. 강제 절차로 넘어가서 재결 받으면 공탁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조합으로. 이게 토지수용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근데 도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업체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그죠? 도시정비법상의 그 절차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가 나고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협의한다라고는 규정이 이것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90일 내 협의하고 협의 안 되면 60일 내 수용한다. 이런 절차만 돼요. 이게 도정법상 절차예요. 그러나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가면 토지보상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전문 업체 선정을 해서 이 업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이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판결이 나면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송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도 뭐 집행정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수용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용은 한번 나면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수용 재결이 난 다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인도해야 됩니다. 조합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청구 소송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매도 청구 소송은 협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오는 거지만 이 수용 재결은 강제 취득입니다. 강제 취득.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영업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사업 그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업. 그죠? 영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2주에 되니까. 그래서 영업보상 해줍니다. 4개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해주게 되어 있고, 만약에 최대 2년인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영업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도정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사 있죠? 돈사. 돼지 키우는 거. 돼지 똥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그 오물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깊이 시설이에요. 근데 이미 옛날에 허가를 받은 거는 그냥 하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를 토지 수용을 하면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딴 데 가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휴업이 4개월치가 아니고 2년치를 주는데 우리 재개발에서 이런 업종은 없죠. 사실 뭐 여기서 못하면 딴 데 가서 하면 되죠. 뭐. 그죠? 근데 이제 이전하고 영업을 잠깐 못하니까 한 4개월치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휴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 공란 공고일로부터 적법한 장소에 됩니다. 적법. 허가 받고 해야 돼요. 허가 받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영업 손실 보상해 줍니다. 그죠? 무허가는 그럼 어떡하냐, 무허가. 네? 무허가는 원래는 안 해주는데, 원칙은 안 해주는데, 여기 아까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정법이나 이런 데서 무허가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예외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정해지기 1년 전부터 여기서 영업을 했어. 그러면 약간 기득권이 있는 거죠. 뭐 무허가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업 보상을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이주 정착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 그러니까 건물 평가액의 30%나 최소 1,200, 최대 2,400 이하로 주는데요. 사업 시행 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다가 거주한 자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조합원은 해당이 없어요. 조합원은 우리가 이주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대책이 수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고요. 주거 이전비를 주는데 소유자는 2개월, 세입자는 4개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공란 공고일로부터 보상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입자들이 정비구역 공란 공고일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있을까요? 우리 재개발이 몇 년 걸려요? 예? 더 쓰셔야 됩니다. 18.5년 걸립니다. 18.5년. 18.5년 걸립니다. 서울시가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 내부 통계에 18.5년입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때부터 끝날 때까지 18.5년이니까 요 이주할 때쯤 돼도 최소한 2, 3년은 됐겠죠? 그러면 세입자가 그때부터 계속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상비 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소유자는 안 주는 거예요, 조합원은. 근데 여기서 소유자는 현금청산자 얘기합니다. 현금청산자. 이게 약간 토지보상법하고 도정법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2개월치 주는 건 현금청산자 줍니다. 그죠? 그래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은 사업 시행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투자자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사업 시행자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거 이전비 요 2개월, 4개월 이거 안 줍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 아까 4개월 준다 그랬죠? 안 줍니다. 그럼 누구 줘요? 세입자 이런 사람들. 현금 청산자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비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 전문 관리업자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 대상자는 추려줄 거고요.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주니까 사업비 측정할 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주거 이전비는 이렇게 됩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일 때 소유자 2개월, 현금 청산자 2개월, 세입자 4개월이죠. 다 틀려요.
자, 세입자는 1000만 원서 1000, 1500, 2200, 2700이니까 뭐 대충 3인 잡으면 2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유자, 그러니까 요거의 반이겠죠? 2개월이니까 11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비는 뭐냐면, 이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 100만 원,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11억이네. 110만 원. 이거 뭐 하나 잘못됐어요? 보통 2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이사비가 저거 이제 화물 부르는 비용.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큰 비중은 없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주 철거 하겠습니다. 2주 철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2주 철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처분을 하시고 나면 긴장이 풀려. 아,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2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산 넘어 산이야. 2주 기간이 몇 년 걸려요? 3년? 그럼 30년 걸리겠네. 철거는 몇 년 걸려요? 한 1000세대 잡을까요? 1000세대 2주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우리 선생님,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000세대. 응? 안 돼요. 6개월 안 돼요. 예? 1년. 아, 될까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잖아요? 자, 조합원이 1000명이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몇 명 있을까요? 조합원이 다 거기 살아요? 이 재개발 2주 할 때 되면 사는 조합원 별로 없어요. 다 세입자야. 그죠? 세입자가 나가요? 아까 그 뭐 2천만 원 받고 나가요? 이사비 얼마 받고 나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재개발을 할 때가 되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릅니다. 주변 가격도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전세가도 오르죠. 이 세입자들이 원래 갖고 있던 보증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한 2천만 원 좀 더 받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줄 수도 없고, 그죠? 아니, 이게 뭐, 더 주면, 조합에서 더 주면 사업비 늘어나니까, 우리 분담금 늘어나니까,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내 호주머니에서 그냥 더 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약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 당신들은 어쨌든 아파트, 새 아파트 가잖아. 그죠? 소유자들은? 근데 나는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죠? 강북구 살다가 재개발을 했어. 그럼 어디로 가요? 예? 가까운데 어디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어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데 의정부야. 아니면 동두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억하심정이라는 게 생기죠? 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협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잖아, 세입자들이. 야, 그거 좀 버텨봐. 버티면 좀 더 준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유자 중에 현금 청산자가 또 있죠? 이 강북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비율일까? 분양한 데 있나요? 비율이? 조합원이 1000명이면 현금 청산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되면 100명이죠? 그러면 그 100명이 여기 살든 세입자든 아주 협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뭐 강제 명도 소송하고 별거 다 합니다. 소송도 하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관리 처분할 때 사업비 다 잡아놨잖아요. 그거 다 틀어집니다. 2주 기간 때. 2주를 1년, 제가 몇 년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자, 2주 1년, 철거 1년. 지금 25년 다 갔으니까 자, 우리 강북 땡땡구역은 오늘 총회 날이에요. 제가 조합장입니다. 여러분 조합원이에요. 자,
1월 1일부터 이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26년에 이주 다 하시고요. 27년에 철거합니다. 28년 1월 1일부터 착공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금융비 다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근데 이거 깨집니다. 깨지면 금융비 계속 늘어나죠. 금융비 늘어나면 여러분들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 단계는 돈이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주비 다 나갔죠? 여러분, 이주비 다 나갔어요. 이주비 막 몇 억씩 나가잖아요. 조합은 1000명이면 얼마 나가겠어요? 수백억씩 나가죠? 그 이자가 막,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년 늦어지면 뭐 몇십억씩 그냥 금융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나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단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2주가 아까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내 맘 같지 않다 이거죠. 그죠? 나는 그냥 빨리 2주 가면 되는데 2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2주 관리팀이 필요해요. 2주 관리팀. 또 법무사 필요합니다. 신탁 등기하려면. 은행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시면 알지만 뭐 가져오는 게 많죠? 네? 요새 뭐 LTV 40% 제한이 돼서 이주비 금액 자체가 문제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죠. 나중에 좀 완화가 될 거니까. 어쨌든 이주비를 받으면 선순위근저당 다 말소하고 은행에 설정한 다음에 그죠? 신탁 등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행 이수위 잡고 신탁 등기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조합원이 1000명인데 조합사무실의 조합장님, 상근이사, 뭐 여직원 한두 명, 이 사람들이 이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관리하는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담당 법무사 팀들이 나와서 서류 받아야 됩니다. 또 은행에서 그 대출 서류 하는 거 다 체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집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합 사무실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뭐뭐 서류 갖고 오세요 하고 통지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류가 나중에 이만한 책자가 나가요. 2주 계획 통지 뭐 해가지고 이만한 책자가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서류가 막 몇십 개 준비해 오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사 갈 집을 구해야죠. 그죠? 이사 갈 집이 정해지면 조합에 또 알려줘야 돼요. 조합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조합에 알려줘야 돼요. 조합에서 다 컨트롤해서 김아무개님 뭐 12월 25일 날 이사 갑니다라고 은행에 알려줘야 은행에서 서류는 다 받아놨고 그날 기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게 있어요. 이런 거. 뭐 돈 내는 거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관리비, 세금, 공과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좀 관리가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근데 재개발은 뭐 그런 게 없죠. 본인이 다 해주셔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펜션해야죠. 돈 다 내시고 가스 잠그고 이런 거 본인들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주관리팀이 그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재개발 지역 보면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그러죠. 이런 거. 생활 가구 필요 없는 거 그냥 버리고 가면 되죠?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다 조합해서 돈 주고 치워야 돼요. 예, 안 됩니다. 이거. 예.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주관리팀에서 다 확인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나중에 키도 주셔야죠? 키. 예? 키도 주셔야 됩니다. 키하고 관리비, 공과금, 완납영수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이 비었다는 확인서 이런 거 제출해 주시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주비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죠? 철거 예정 건물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막. 또 철거할 때 주의사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단지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저 부산에 간만도인가를 한번 갔는데 거기 철거 한 90% 됐고요. 저 하면 4천 명이거든요. 그거 가면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반경 3km에 아무도 없어요. 다 철거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인들도 무섭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죠? 일반 주택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홈리스들이 이런 데 들어갑니다. 아, 춥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그 서울역에 있다가 일로 옵니다. 그분들은 또 어디 철거하는 거 잘 알아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런 데 오면 얼어 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불 피죠? 불 피고 그러다 불나요.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구획이 돼 있어서 조금 관리가 되는데 재개발은 이런 게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조합에서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무슨 사건, 사고가 나죠? 그 사업 지연됩니다. 난리 납니다. 그죠? 뭐 불이 난다든가, 뭐 인명사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공가, 이 폐공가 같은 거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철거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럴 땐 좀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체들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철거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철거해서 재활용 분리해내고 버릴 거 버리고 재활용하고 끝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성면을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성면이 뭔지 아시죠? 스레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철거를 그냥 하면 깨지면서 그 분진이 생겨서 날아가죠. 그러면 그 작업자들이 마시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날아가서 인근 지역에 날아가면 또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성면을 조사해야 되고 이걸 해체하고 제거하는 거를 철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근데 이분들 작업할 때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삼성전자 이런 데 가면 반도체 공장 들어가면 뭐 이렇게 쓰고 들어가죠. 방호복 같은 거. 그거 입고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될까요? 빨리 안 되죠? 예. 근데 성면 제거하는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호복을 입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단지에 성면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그 해체해야 되고, 해체를 잘 하는지 얼렁뚱땅 하는지 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긴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철거 기간이 늘어납니다. 철거 기간을 산정할 때 이 성면 조사를 미리 해서 성면을 우리 구역에서 얼마나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기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사업비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면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 4년, 5년 됐나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현장, 그러니까 상가였는데 상가 철거하다가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을 덮쳤어요. 그때 마침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 버스가. 근데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도정법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옛날에 신고였습니다. 우리 강북 땡땡구역 여기 1000세대 이렇게 구역계 해서 여기 뭐 지금 1000세대 있는데요. 우리 조합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철거합니다 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허가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허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철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철거 계획서.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먼지 뭐 이런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뭐 이렇게 사람이 한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런 해체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누가? 조합이. 조합이 뭘 알아서 작성해? 용역 줘야 됩니다, 또. 용역 줘야 돼요. 다 돈이야, 다. 예? 이런 건축사, 뭐 기술사들이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구청에 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및 해체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잘 하는지 또 감리법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철거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면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철거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철거 기간이 예상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집니다.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하면 되죠? 착공. 네, 착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몇 년 걸려요? 착공할 때까지? 네? 짧게는 15년. 15년이요? 15년이면 잘한 거예요. 저쪽에 노원구에 20년 됐는데 아직도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좀 재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시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분쟁이잖아요. 사실 재개발에서 가장 문제는 분쟁이에요. 분쟁. 조합원 간이 다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뭐 군대도 아니니까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걸 잘 수렴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관리처분 때는 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 또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 가면 그냥 나는 제가 싫어. 제가 누구야? 조합장.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싫다는 거야. 그런 조합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의별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또 엊그제는 뭐 잠실 총회 하는데 막 몇천 명 모아놓고 하면 오죽하니까 막 조합원 제명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뭐 총회 그냥 한 2시간 동안 못해요. 막 마이크 잡고 막 서로 뺏고 뭐. 하여간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빨리 착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서울시가 끝날 때까지 18.5년 걸린다 하니까 그럼 평균 18년이면 빠르면 15년도 있고 늦으면 20 몇 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느 단계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합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18년 정비계획부터. 예, 정비계획 지정 고시가 이제 첫 번째 스타트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신통으로 하면 신통 후보지 선정부터 시작되겠죠? 예, 이제 후보지. 대부분 이 강북 지역은 지금 뭐 재개발보다는 가로주택 해가지고 가로정비 사업 해가지고 소규모. 모아주택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대생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강북은 지금 뭐 사업 지역이 지금 1차 네. 철거했고. 예. 소규모는 이제 빨리 한다는 장점은 있는데 또 근본적 한계가 있죠. 예, 또 이 메이저 시공사가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요새는 이제 관리계획, 모아타운으로 해서 규모는 커졌지만 실제 사업 시행하는 조합은 소규모란 말이야. 이런 게 조금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나의 신탁사로 가든가 하나의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가든가 해서 여러 개 조합이지만 마치 하나의 조합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했어요. 아, 통합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한 600세대로. 지금 모아타운이세요? 네. 그 옆에도 거기 마찬가지. 구역이 몇 개예요? 지금 3개 3개 구역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 신탁이에요? 뭐 공동시행이에요? 공동시행으로? 요건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조합이지만 만약에 하나의 조합처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 예? 그걸 통합 조합으로 하는 게 밀려버렸어요. 아, 그래도 통합을 했으니까 빠른 거예요. 통합 못하면 그 모아타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모아타운은 가로정비 사업은
재건축 산하의 법이 되잖아요. 그 감정사업이. 근데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뭐냐면 관리처분하고 조합성립인데 왜 그걸 그렇게 나누는지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로주택은 그 현금 청산자는 매도 청구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어떤 거? 이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사고 싶고 팔고 싶은데 전매나 이런 거를 뭐나 뭐 할 때 조합원 그 재건축은 조합원 설립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재개발은 관리처분 더 늦게까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짧게 소규모는 조합 설립,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소규모는 관리처분이 없어. 절차가 사업계획에 관리처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억울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왜냐면 지금도 이제 저기가 1000세대가 넘고 뭐 이런데 예. 좀 소규모가 뭐하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소규모로 가로니까 200세대 미만 됐었는데 예. 아,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소규모가 좀 계신가요? 여기? 소규모? 요 강북점은 예. 여기가 소규모가 뭐하러 모아가지고 한 네, 하여간 뭐 똑같아요. 어쨌든 뭐 크나 작으나 조그만 거는 또 쉽게 갈 것 같은데 또 안 그래요. 또 안 그래. 오히려 큰 게 더 잘 가. 왜? 그냥 집단의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경과하면 다 세입자들만 살지 소유자들은 다 밖에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는 또 원주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안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연립하고 다세대랑 이해관계 충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연립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단독은 연세 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지. 얼마 전에 저 자양동에도 재개발하는데 주민 설명회 했는데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랑 거 갔는데 손 드는 거야. 아니 나는 재개발 반대하기는 싫은데 나 지금 나이 80인데 내가 입주를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정정하신데 100세 시대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빨한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입주 가능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 사업 기간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집행부는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조합원들은 뭔가 의견 수렴이 덜 됐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게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합장님들이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 착공. 근데 착공하기 전에 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착공하면 이제 사실상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착공은, 뭐 조합 조장도 들어가지만 이제 시공사가 다 준비를 해요. 사실은.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가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할 거는 요거. 국공유지 계약 다 해야 돼요. 국공유지.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지역 안에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가로주택도 마찬가지고. 도로 있잖아요. 이거 내 땅 아니죠? 내 땅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다 아파트를 못 쳐요. 계약해야 돼, 계약. 그죠? 네. 그래서 계약해야 됩니다. 그냥 측량 같은 거 하고. 물론 철거 뭐 이거 다 돼야죠. 그리고 감리 지정해야 됩니다. 착공하려면.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사업계획 조건이 있어요. 우리 사업계획 승인 내시죠?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소규모는 관리처분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인데 거기에 보면 부관이 있어요. 부관, 조건. 착공 때까지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게 다 이행이 돼야 착공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공유지 매입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구청 땅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통 재무과에서 해요. 구청 재무과. 재무과 협의 안 해줍니다. 계약 안 하면. 그러면 착공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계획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의 조건 걸린 것들이 착공 때까지 다 해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본인이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합이 할 일, 시공사가 할 일,
설계사가 할 일이 있어요. 왜 그거를 착공 전에 착공 대식 회의를 해서 이상 없이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착공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죠? 봐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신고서 뭐 있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서 인가 조건. 이게 왜 들어가냐면 인가 조건이 다 돼야 착공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설계 있어야죠. 감리계약서 있어야죠. 그리고 요새는 전기, 소방, 통신은 별도 감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업체 다 뽑아야 돼요. 다 업체 뽑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공사랑도 계약, 본계약이 돼 있어야 되죠. 이거. 뭐 측량한 거, 또 감리 등등등등 뭐 이런 많은 서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건 아니고요. 다 이제 시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합의 도장 들어가고요. 여기가 시공사, 여기가 설계사, 시공사, 감리자 이렇게 도장이 4개 들어갑니다. 착공을 하려면 도장 4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준공 내죠, 준공. 공사 잘 되면. 근데 준공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짓는 게 준공이 아니에요. 예? 잘 짓는 게 준공이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대로 짓는 게 준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파트를 준공했는데 왜 이따위로 지어놨어 이런다고요? 이따위로 설계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따위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허가 나는 거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공사를 뽑았고 설계사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고. 그대로 지어주는 게 준공이에요. 근데 가끔 아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를 누가 했죠? 조합이 한 거잖아, 조합이 허가를 받았잖아요. 물론 설계사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이 집주인은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따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설계 쪽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협력업체 설계사도 있고 있지만, 그 사람들만 믿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의 개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된 대로 지어졌는가가 준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전고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전고시는 뭐냐면 관리처분 된 대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관리처분 한 대로 여러분들이 종전, 종후에 갖고 있던 그 소유권이 지금은 이 분양계약서 하나로 존재하죠? 없잖아, 지금. 근데 이제 지었죠? 그러면 옛날에 갖고 있던 땅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 지었잖아요. 요 이전한다고. 그래서 이전고시예요. 이전고시는 관리처분하고 연결이 되고 준공은 사업계획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준공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준공은 어차피 시공사가 잘 담당을 해서 하자 없게끔 잘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사할 때도 뭐 감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감독관 역할 잘 하셔야죠. 근데 이제 대규모 단지에서 부분 준공이 많이 나요. 부분 준공. 왜 그러죠? 이 기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근데 시공사가 좀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공사비는 구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 이거는 시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근데 기반시설 밖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뭘 설치하는 거는 시공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에서 계약을 해요. 근데 조합이 뭘 알아? 그 업자들의 그 품셈을 알아요? 공법을 알아? 모른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뭐 공사비 자꾸 올려달라고 올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공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가 다 돼도 기반시설, 단지 외 기반시설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사람이 살만 하거든요. 그러면 부분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가 안 나요, 등기가. 그래서 재산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때쯤 돼서는 좀 잘 챙기셔야 돼요, 사실은. 시공사뿐이 아니고 조합에서 별도 발주한 시공사가 책임 안 지는 공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되죠. 그리고 입주할 때 외부 회계 감사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준공할 때는 대지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되는 뭐 당연한 얘기죠. 나중에 집원 새로 부여받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나 할게요. 요거 있어요. 준공을 받지 않으냐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이런 일이 있나요? 준공 안 하고 사용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오늘이 16일이죠. 이미 몇 달 전에 조합원들한테 조합이 안내를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석 달간 입주를 해라 하고 안내문 갔습니다. 16일부터 입주한다고. 그러면 12월 15일까지 준공이 나야 되죠? 준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조합원들은 이미 집 내놓고 지금 짐 싸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조합, 예? 그러니까 가사형도 안 났다니까. 그럼 조합장이 할 일, 뭐죠? 12월 15일 날 준공 안 났어요. 근데 16일부터 들어오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파트 정문에 가서 들어 누워 계세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만들어야죠. 준공 내야죠. 당연히 준공 미리 내야지. 그런데 실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럼 막 여기 용달차 50대 서 있어요,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난리 납니다, 난리.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가 안양에 삽니다. 안양 땡땡 재개발 맨날 자랑합니다. 야, 나는 뭐 여기 재개발 잘해서 33평 아파트 받고 4천만 원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4천만 원을 어떻게 쓰지? 뭐 소파도 바꿔야 되고 뭐 TV도 바꿔야 되고 뭐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자랑합니다. 또 옵션도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야, 기훈아, 너 재개발 박사라며. 왜? 이 개놈 새끼들이, 요새 그 개놈 새끼들은 저겁니다. 조합이죠? 야, 그 4천만 원 환급해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없고, 1억 3천 더 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관리처분총회 변경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도장 찍어줘. 그랬더니 이거 도장을 어떻게 찍어주냐. 난리가 난 거죠. 실제 지금 안양, 그 다음에 안양 평촌, 그 다음에 의왕, 이쪽에 입주하는 단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아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담금이 막 1억 5천씩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 돼요. 사업계획의 변경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변경을 해줘서 요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었기 때문에 관리처분도 이렇게 변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입주 3개월 전에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사실은 폭탄을 터지는 겁니다. 폭탄이. 그런데 조합원님들한테 돈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3개월 전에 분담금 1억 7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총회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 언론에도 난 건데 석 달 전에 가리청 변경 총회가 통과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모였죠.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조합장 뭐 물러가라 막 했어요. 그 이분들이 그 10분의 1 발의합니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 소집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됩니다. 발의자 대표. 예? 말 잘하시니까. 선생님이 비대위 위원장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한 달 있다가 조합 집행부를 다 해임시킵니다. 근데 전원 해임을 시켰습니다. 전원 해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행자도 없고 다 자르면 누가 일을 하죠? 그게 이제 구청에 갔더니, 시청에 갔더니, 아니, 이거 다 자르시면 어떡합니까? 일은 누구랑 해요? 어떻게 해? 이제 빨리 선임하세요. 그래서 또 한 달 있다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남았어요? 입주가? 한 달 남았습니다. 입주를 했을까요? 못 했습니다.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책임은 조합원들은 그냥 늦게 들어가는 거죠. 왜? 아니, 조합원이 집 주인이니까. 일반 분양자는 어떻게 해요? 지체상금 다 물어줬습니다. 지연되면 지체상금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집행부가 바뀌어서 한 달 남겨놓고 갔더니 시공사가 아유,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저 현장 소장 누굽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고 제출합니다. 1,700억 공사비 증액 그 입주 지정 마감일까지 조합원들한테 걷어서 조합이 책임지고 우리 시공사한테 입금한다는 각서를 여기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데 난 못 찍어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시공사 그러면 저 내일 모레 입주 못합니다. 라고 유치권 발동했습니다. 결론은 조합장은 도장을 안 찍어줬습니다. 끝까지. 나는 이거를 좀 밝혀야 되겠다. 협상을 하겠다는데 시공사는 아니 내일 모레 입주인데 그럼 이거 도장 안 찍어주시면 입주 못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전부 물지안 발송합니다. 개인한테 받겠다. 각서를. 그래서 각서 공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했습니다. 그 현장이 안양에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의하실 거 착공 이후에 사업계 변경하면 총회해야 돼요. 그럼 총회할 때 항상 야 그럼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데 돈은 어떻게 되느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아 이거 뭐 공법을 바꿔야 되고 뭐 이게 자재를 바꿔야 되고 뭐 특화를 해야 되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밀린 숙제를 해야 되죠. 어차피 준공할 때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가 되셔도 마찬가지고 일반 조합원님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를 올려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올려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 변경하고 관리처분을 해서 총회 결의를 받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걸 미루다 입주 임박해서 그냥 한꺼번에 폭탄 땅 터뜨리면 서로 불행하고 몇십 년 재개발해서 이제 입주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행이.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재개발 사업이 참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원래 이제 착공 때까지만 강의가 있었는데 조금 제가 진도를 더 나갔어요. 좀 시간이. 그래서 이게 네팔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제가 한 7년 전에 다녀오고 갔다 왔는데 참 멋있죠? 근데 여기 잘못 가면 죽어요. 재개발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심조심.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재개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열심히 좀 해서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